요즘 성범죄 사건들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약물 성범죄 사건이거든요. 이 가해자가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 이 병원의 직원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역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화가 나는 건 이 사건을 그냥 하는 태도였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또 이 사건을 절대 쉽게 끝내주면 안 되겠다. 이 사건의 사이다 결말, 변호사님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We Before You. After You.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귀여운 막내 정지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성범죄 피해 사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약물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성범죄 사건들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약물 성범죄 사건이거든요.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꼭 함께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오늘 피해자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저는 얼마 전까지 성형외과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을 하다 최근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곳에 재취업도 성공했겠다. 기쁜 마음으로 SNS에 취업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직장이었던 남자 병원 원장이었죠. 원장은 축하의 의미로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퇴사한 직원을 이렇게까지도 챙겨주는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다음날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죠. 고깃집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2차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은 문을 닫는 시간이었고 원장은 그냥 우리 집으로 2차 가자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살짝 망설이기도 했지만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다 같이 원장의 집에서 회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의심하지 않고 원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 후 원장은 저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옷을 건넸습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제 와인잔에는 이미 술이 따라져 있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와인을 마셨죠.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원장이 제 와인에 약물을 탄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침대 위였고 원장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원장을 세게 밀치고 일어나 허겁지겁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방어했습니다. 당황한 원장은 계속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고 저는 듣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원장과 대치 상태에서 저는 휴대폰을 찾아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증거가 될 수 있는 와인잔을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제 와인을 수거해 국가수 검사를 해보니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피검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다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불행을 자초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원장이 더 이상 승승장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마음을 다잡고 시메니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물까지 타다니 정말 죄질이 나쁜 사연이었어요. 저는 이 가해자가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이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역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경찰에 구속영장부터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에 구속영장이 정확히 뭔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영장이란 말은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특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명령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구금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행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은 그 사람이 도망을 간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에서는 법원의 실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약물강간이나 집단 상습강간처럼 범행 수위가 아주 심각한 성폭행 사건에서는 재판 전 수사 단계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해요. 제가 구속영장을 꼭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한 데는 일단 가해자가 구속되면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들 모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의해서 피해자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이점도 있었고요. 특히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이 즉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가지는 의미가 좀 크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설득의 설득이라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님께 이건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정말 여러 차례 어필을 했고요.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득도 하고 가해자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의견서를 써서 법리적 보강도 좀 자세하게 했더니 결국 수사관님께서 시메니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검찰의 결재까지 통과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다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를 직접 신문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엔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나요? 참 아쉽게도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이 의사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불합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변호사님도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은데 이 사건 맡으셨을 때 더 일을 악물게 만든 일이 있으셨다고요? 맞아요. 바로 가해자 측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 가해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까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참 화가 나는 건 이 사건을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태도였어요. 이 가해자와 부모는 합의를 해달라면서 처음부터 1억 원을 제안을 해왔는데요.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자 되려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심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가해자는 어쩌면 처음부터 죄책감이라는 게 없군요. 말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을 절대 쉽게 끝내주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집안에서조차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합의금을 높여서 합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실형으로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어떤 때보다 사건을 강경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 측의 모든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한 번은 가해자의 부모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기도 하고 그걸 거절하니 매우 크게 화를 내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부 강경하게 대처했고 결국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이다 결말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가해자는 구속 실형 판결 직전에 합의금으로 4억 원을 제시해왔고요. 저희와 의뢰인도 이 정도면 가해자 집안에서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여겨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수락을 했어요. 와, 기존 제시한 합의금에서 3배 이상 늘어났네요. 그렇죠. 의뢰인분도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셨고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은 피했지만 5년의 취업 제한 명령 때문에 병원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졸피뎀 뿐만 아니라 버닝썬 사건 때문에 더 잘 알려진 물뽕이라는 마약성 약물까지 성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약물 성범죄 사건을 우리가 더 심각히 다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자 처벌 또한 유독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되면 자신에게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는 없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 방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피해자가 약물을 투약했더라도 말도 하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억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서 증거 수집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결국에는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중요한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 사연 속 의뢰인의 경우에는 마시던 와인잔을 확보해서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건 현장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트 약물 강간 케이스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려진 약물들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각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응급키트에 자세하게 기록되실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둔다면 범행을 인지했을 때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평범한 한 주를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